최경영의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지금 당 분위기도 굉장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 일정 참가를 이유로 들었는데 당 내부에서는 지금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징계심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의 최고위 참석을 좀 막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불거졌거든요. 예. 관련해서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 1차, 2차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징계까지? 네, 쪼개기 의혹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실 확인이 만약에 늦어진다면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징계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차로 징계 심사를 먼저 하고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2차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하태경 의원이 오늘 뉴스쇼와 인터뷰를 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본인 방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이른바 녹취 파일을 유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 책임이고 본인 책임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재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께 심어서 악영향을 끼쳤고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당의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쪼개기 후원금 의혹은 저희 CBS 노컷뉴스에서 보도를 했었고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태영호 의원의 어떤 기자회견 매우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이제 스스로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던 그 JMS 발언 이게 확인하니까 셀프 회부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파문이 불거졌고 그래서 자신과 논란의 당사자인 보좌진을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근데 시사저널이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본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윤리위 첫 회의가 진행된 지난 1일까지 이른바 JMS 논란 관련 본인과 보좌진 모두 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JMS 그러니까 정크, 쓰레기, 머니, 돈, 섹스 이걸 이제 민주당 JMS로 표현한 거였던 거죠? 그렇게 빗대서 표현했다. 파문을 일으켰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과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당 윤리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요청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예. 시사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심사하도록 요청을 안 했다라는 거고요. 시기를 특정 안 했으니까 아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근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관계자가 시사전을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윤리위 회의가 열릴 때까지 태영호 최고위원의 셀프 신고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들이 이제 논의한 다음에 직접 회부하는 방식으로 안건을 이제 제소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 일각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태도에 불쾌감을 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 측 관계자가 시사저널 기자에게 의원실 차원에서 윤리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 다만 윤리위 준비는 하고 있다. 가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려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 CBS 노컷뉴스 보도국 기자들의 단독 취재 내용도 있었는데 추가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실에 후원자의 손녀가 청년 보좌관으로 채용돼서 활동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요. 예. 또 이 근무한 청년 보좌관 중에는 지역구 사업가이자 한나라당 소속 전 서울시 의원의 딸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공개 채용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CBS 노컷뉴스가 태 의원의 지난 3년간 2020년에서 2022년 후원금 장부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을 하니까 예. 지난해 7월 태 의원실에서 청년 보좌관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이제 A양으로 하겠는데요. 예. 이 A양은 후원자의 손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A양의 조부는 할아버지. 예. 태영호 의원 후원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후원이 이뤄진 시점이 지난해 12월이거든요. 이 A양의 근무가 끝나고 난 약 4개월 뒤입니다. 근데 이제 CBS가 확인을 해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후원 내역에 이 A 양의 할아버지가 후원을 한 것은 그때 딱 한 건뿐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CBS는 이 손녀 채용을 대가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겹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1, 2월 태용호 의원실에서 청년 보좌관으로 활동한 대학생 B 씨가 있습니다. 이 B 씨 역시 지역 사업가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 이 B 씨의 부친이 태영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또 이제 이력이 있는데 과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 부대변인과 서울시 의원을 지낸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태용호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가라는 점에서 역시 채용의 대가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노컷뉴스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태용호 의원실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는데 청년 보좌관은 사무처에 등록된 공무원이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수료증 역시 일반적인 내용의 봉사에 따른 것이고 특혜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태용호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서 CBS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답변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일단 태용호 의원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 역시 굉장히 싸늘한 분위기고 이른바 손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진 작가님 지금까지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시나리오가 두 개 아니겠습니까? 이진복 수석이 정무수석이 공천을 미끼로 최고위원회 발언을 유도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 당무 개입이지 않습니까? 예. 공천 개입이고 또 하나는 태용호 의원이 그냥 거짓말을 했다. 두 개 시나리오인데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죠. 당무 맞다. 개입이다라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실제로 태용호 의원의 발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시나리오 A가 맞죠. 이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태 의원이 거짓말한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태 의원이 지금 보면 상당히 강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그렇죠. 그러면 사과를 하고 나오는데 강하게 나옵니다. 이건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실제로 나는 때릴수록 강해진다. 앞으로도 강해지겠다. 사과를 안 했단 말이죠. 태용호 죽이기에 강하게 그렇죠. 반응하겠다. 이런 태도가 근데 당연히 당정이 바라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막 나간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태용호 의원이 여차하면 그냥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깐다는 건 실제로 그렇죠. 이진복 수석의 발언이 있었던 그렇죠. 증거를 혹시라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아니 그냥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 그랬다, 실제로는 그랬다라고 폭로할 수도 있고 사실 거짓말 아니었고 실제로 와서 말했다. 실제로는 또 손에 녹취록이라도 들고 있으면 이게 어쩌려고 가정적인 상황입니다만 이 모든 게 어쩌려고 저러느냐 이 얘기를 갖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 이분이 그런 그 당정과 특히 그 대통령실과 척을 질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지도 않았고. 그 지난 뭐 북한에서의 삶을 돌아봤을 라고 때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거 징계를 딱 때려서 내년에 공천을 안 하려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공이 돼버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신 작가님의 상황 진단 들으셨고요. 김 소장님은? 우리 태용호 의원이 그런 북한 체제 순응하다 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한 방에 딱 치고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지금 긴장하시는 분은 이준복 수석일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이죠. 아, 대통령인가요? 그럼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아. 헌법 위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이진복 수석이 공천 개입 얘기를 꺼낸 게 헌법 위반으로 따질 문제입니까? 아니죠. 안철수 의원의 헌법 위반 얘기는 이거 대통령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다라고 폭발력을 보고 저는 한 수 깔아놨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 오늘 제목이요. 공천 개입 의혹은 허풍이라는데 잘 안 믿기는 이유. 이게 보수 언론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 작가님 말씀대로 시나리오 A일 확률이 높은데 전 여기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의아한 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총선 개입하라고 지시했겠습니까? 본인 안 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런 세계관의 기초에서 이 반응을 지금의 이 벌어진 사태를 보고 해야 될 일은 아니 이진복 수석은 왜 가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짓을 한 겁니까?라고 감찰 지시를 해야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은 정무수석이 내려와서 공천 뭐 좀 잘 이렇게 하실 테니까 발언 좀 잘하셔라고 말해서 태용호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이게 어디가 윤리 징계 사안이에요. 아니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최고위원이 열심히 말했는데 징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을 꺼냈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이거 감찰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부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그 진위 여부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김대기 모습. 대통령실장이 가만히 있다. 이 부분. 그죠? 비서실장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살 발언했다라면 경고를 주든가 감찰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 윤핵관의 한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예. 얘기를 했냐면은 이걸 공식화하려고 하잖아요. 음. 태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음. 그래가지고 뭐 집단 린치라는 데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손절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태 의원이 거짓말하라고 공식화하고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윤핵관이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준 거거든요. 안철수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그러니까 것이다. 옛날에 그 경선 기간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근데 예. 그 말을 지금 그대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봐도 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개입을 해왔죠. 대통령실이. 요번에도 하다가 지금 사실상 발각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 행태를 그냥 덮어두잖아요. 그럼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발각이 나거든요. 그럼 정말 대통령이 정말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뭡니까? 지금은 아직은 미수 상태잖아요. 미수 상태인데 정말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실형 2년 받았어요. 굉장히 이거 뭐랄까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걸 대충 덮고 넘어가겠다. 이런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또는 당정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 한 사람에게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했다면 저는 수많은 지금 바닥에 암초를 깔아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제2, 제3의 증언이 혹시라도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또 오늘 저희 노컷뉴스가 추가 보도했네 청년 보좌관 채용 특혜 논란. 김성희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청년 보좌관이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의 봉사에 따른 것이다. 이게 스펙 쌓기죠. 아니 봉사를 내가 국회의원실 가서 봉사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나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국회의원실에서 뽑아줍니까? 아니 청년 보좌관 자리를 뭐 그렇게 만드는 의원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청년들과 교류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이력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뭐 꼭 입시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취직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력이 하나에 집어넣는 것에 굉장히 좋은 내용일 텐데 지금 딱 보면 나오는 내용 너무 자세하잖아요. 이거는 태영호 의원실 내부에서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태영호 의원이 이거 그냥 부인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2, 제3의 사건이 터질 텐데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 누가 발설했는지 찾겠다 이런 태도를 국민들이 이해해 줄까요? 저는 어렵다고 발설한 봅니다. 사람을 찾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 사람이 말했어요라고 찾으면 기자들한테 당신 그거 어디서 얻었느냐 그 정보 어디서 얻었냐 기자가 말할 것 같습니까? 기자들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건 기자 윤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밝혀질 수가 없는 거고요. 뻔히 알아도 확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저는 이 사안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좌관직이 돈을 받고 일하는 직이다라기보다는 일단 봉사에 가깝고 이쪽 스펙 쌓기를 한 건데 사실 부적절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단히 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대한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태도거든요. 부적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뭐 색출하겠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더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실 것은 없고. 자, 이제 다음 얘기 한일 정상회담. 오는 7일 또 예정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또 때 아닌 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의제로 올라온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서울신문이 외교 소식통을 말을 인용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현재 국제 원자력 기구가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아직 양국 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를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한일 양자 간 조사도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방류 과정을 검증 중인 이 국제 원자력 기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올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가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원래 지난 4월 말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원래 현재 부진의 저장 탱크에 약 한 3% 정도가 여유로 남아 있다고 했는데 예. 작년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왔고요. 그래서 원전 내에 들어오는 물이 줄어들면서 예상보다는 저장 탱크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교수가 이런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오염수가 저장 탱크에 완전히 차는 게 내년 6월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포화 상태의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올 여름까지 오염수를 버린다는 방침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지금 후쿠시마 어민하고 어업조합들도 이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 어민들을 설득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정욱 교수 얘기로는 그러려면은 올해 안에 방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제어할 필요는 없고 일단 지켜보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장정욱 교수 얘기 전망이 만약에 맞다면 기시다 다를 필요 총리가 없다? 와서 마치 굉장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처럼 혹시 뭐 그런 식의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관저로 직접 초대할 것이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네요. 이건 이제 일본의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 네트워크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양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만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되고 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고요. 예. 이럴 때 양국 정상 부인도 함께하는 홈파티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저에서 숯불고기를 대접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굽기. 먹방밖에 생각하니까 그때 뭐 갈색 메뉴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메뉴하고 술 마셨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는데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 절반을 채웠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절반을 채울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걸 오염수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아, 남은 절반을 오염수로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답방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방문해 주는 게 답방인 거야. 그게 그게 저기 뭐 답례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시다가 오든 말도 뭔 관계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손에 뭘 들고 오느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염수 방류를 지금 들고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황당하거든요. 그다음 과거사 사죄 이 부분에서 뭐가 있을까? 사실은 일본에서도 계속 걱정하거든요. 한국 쪽에서 저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뻣뻣하게 나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한국 여론이 반발할 거 아니냐. 그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뻔한 수준일 거라는 거죠. 역대 정권의 담화를 계승한다.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그렇죠. 뭐 이 정도. 역사인식을 거기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역대 정권이다라는 게 때로는 사과도 반성도 했지만 또 때로는 쌩까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기다리는 부분이 그래 예.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는데 그래 들고 와서 무슨 얘기 뭘 들고 오는지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오염수를 들고 온다? 이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남은 반잔을 오염수로 채우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분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이시고요. 김 소장님. 이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으로 좀 보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원래는 7, 8월쯤 오기로 했다가 지금 갑자기 땡긴 이유는 딴 걸 생각할 수가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그 다음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할 건데 하기 전에 마무리 짓고 오세요. 그래서 하고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의제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할 때 이 모든 것을 바이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재선 가도의 준비를 위해서 양쪽으로 일본과 한국이라는 전리품을 등장시키고 싶은 구도 안에서 기시다 총리가 빨리 방안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내줄 것은 정보 공유, 그러니까 군사 정보, 레이더를 포함한 정보 공유에서 한 발 더 진전한 안을 내주는 것 하나. 오염수 관련돼서는 G7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는 어떤 결론을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하는 옵저버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못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발표하지 않겠지만 이번엔 공동선언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엔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다음번 G7 정상회담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있는 가운데서 자 오염수 뭐 G7 뭐 내보내도 좋습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확실히 얻어가는 그림이 보이는데 우린 뭘 얻죠? 예.
현 정권에서는 이미 내주기로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염수를 이 정권 사람들 보니까 아예 오래 전부터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거고 그 국민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간을 본다 미리. 그렇죠. 간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뭐냐면 아니 우리 정권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기를 바라는데 아니 저쪽 편을 들어버리면은 그 쇠고기 사태가 그 광우병 사태가 어떻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병 이렇게 위대한 거 아닌데도 위험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률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반발했던 이유가 뭐냐?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데. 저쪽 편을 들어주네. 여기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지금 같은 사태입니다 이게. 저는 그러고 특히 관저 초대 이 부분 보면서 오늘 기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 미국 일본에는 야끼니쿠 이걸 이제 불고기를 뭐 일본어라면 그렇죠. 야끼니쿠하고 달리 숯불에 제대로 못 먹어봤을 것이다. 여기서 한번 구워드리겠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에비수 생맥주도 그때 랭가이탄 원래 에비수를 아니라 기린을 판다면서요. 그래서 대통령이 에비수를 좋아서 뭐 초대해 왔다는데 우린 정종을 대접하겠다. 청주를. 이게 사케랑 게 제일 비슷한 술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정상회담에 의제를 가지고 대통령실 기자들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야끼니쿠에 맞서는 숯불구를 어떻게 구울 것인가. 또 하나의 메뉴 있습니다. 계란말이. 조선일보가 대통령이 직접 계란말이를 대접할 수도 있다. 그 대통령실 참모 발언을 인용해서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니까 이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한심하다는 겁니다. 메뉴 궁금할 수 있죠. 예,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국익을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환영을 못 받든 간에 우리가 국익을 챙기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앉아 가지고서 환대를 받았다. 당연히 환대를 받죠. 그렇게 잘해 줬는데. 근데 그걸 자꾸 부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세리머니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자꾸 음식 얘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먹방을 찍으시지 그냥.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국민의힘이 이제 더불어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명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에 대한 거치 압박도 지금 강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기요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적자 등 경영난에 대한 책임, 자구책 마련 미흡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밑바탕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깔려 있다는 게 언론들의 해석입니다. 정승일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을 지냈고요. 그 뒤에 이제 한전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한 얘기인데요.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종편 재승인과 관련해서요. 뭐 위계 공무 집행 방해라든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요. 그러면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서 다음 주에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 한 2달여 후에 그만두는 상황인데 면직을 이제 시켜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흐름이군요. 다음 주에 면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렇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나왔었는데 어제 감사원에 출석하면서 또 이 감사의 부당함을 지적을 했군요. 이게 감사원 대신 출석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재척 회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사원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회피하고 직무 배제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전 위원장이 이 최 원장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주장을 한 건데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관계도 없고 고소했다고 감사위원을 배제한다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고 반박을 한 그런 상황인데 전현희 일단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작 감사의 내용을 감사위원들이 밝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각 이전 정부에 임명된 위원장들,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자기 말씀 주시면. 한상화 방통위원장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이게 판결이 내려질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2달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임기를 굳이 마치면. 내보낸다는 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걸 정리했다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억지로 자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변이 마렵겠죠. 이게 이제 선거 때 도와준 분들 내려 보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계속 참고 있는데 예. 2달을 못 참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것 자체가 이게 정권 바뀌면 또 반복될 거거든요. 안 좋은 선례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감사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 나중에 이것도 수사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 이거 왜냐하면 무리하거든요. 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이분도 수사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김 소장님.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인사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가랄 줄 알았는데 말이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환경부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내보내고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 사법적으로 수사하고 막 달겨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나니까 일부 부처에서는 막 내보내고 또 한쪽에서는 기소당할까 봐 겁나갖고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한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엉망진창이거든요. 이건 진짜 아니 뭐 나눠먹기 차원이 아니라 어쨌거나 정권이 바뀌면 함께 그 명운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대통령 임기하고 그냥 임원들 임기를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임기 맞추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간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하고 좀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일단 그렇다 치고 빨리 합의를 박홍근 원내대표랑 하고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나고 끝낸 것 같은데요. 이번 두 원내대표께서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하는 얘기는 제보했던 제보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과 같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밝혀야죠. 이건 무슨 뭐 색출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자기가 제보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증언하는 거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억울함 표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다 감사원이 이런 지경까지 내려가서 정치적으로 휘말려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원장 그리고 우리 감사원 사무총장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하고 그다음에 증인이 동일인 것으로 확인되면 감사원장 옷 벗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